6월 15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더워집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어제도 더웠는데 오늘은 더하네요. 네. 건강이 걱정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간추려드립니다. 네, 오늘 상클 라이프 시간에는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예민함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왜 나는 유독 예민한 걸까? 왜 내 아이는 예민한 걸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별로 안 예민하신 분들도 오늘 아침부터 와 이거 날씨 심상치 않다, 덥다 느끼셨을 겁니다. 날씨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와 아침부터 날씨가 심상치가 않은데 오늘이 올 들어서 가장 더울 거라면서요? 네, 6월도 이렇게 더운데 7, 8월에는 얼마나 더울지 걱정입니다. 어제 낮 최고 기온 33도를 기록했던 서울은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푹푹 찌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동풍이 들어오면서 동쪽 지역은 어제보다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25도, 대전, 부산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광주 35도, 청주, 전주 34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은 내일 충청 이남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출근차가 쏟아져 나옵니다. 월요일이라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출근길에 오른 분들이 많고요. 한강 주변 상황 역시나 혼잡합니다.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모두 정체가 극심하고요. 지금은 경기권에서 도심 진입하는 차량들도 많아 경부선의 경우 판교분기점부터 반포까지 이동이 힘겹습니다. 산업단지가 많은 안산시 주변에도 그새 차가 더 모였습니다. 영동선 강릉 쪽으로 서안산부터 부곡 까지 길게 막혔다가 용인시 주변에서 다시 한번 혼잡을 만나고요. 이 시각 분당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분당 수서로 역시 정체가 극심합니다. 청담대교 방향 수서 나들목 통과가 어렵습니다. 용인 서울선을 보고 계신 분당 일대 양방향으로 막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쪽으로 가신다면 서분당부터 서판교까지의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당정 협의를 열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수능을 150일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공정수능 발언이 쉬운 수능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커지자 당정이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교육개혁 추진 차원에서 나온 거라며 오늘 당정에선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당정이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오늘 국회 법사위가 논의에 들어갑니다. 테러나 마약 같은 중대 범죄뿐 아니라 묻지마 폭력까지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마약이나 테러 범죄자, 아동 성범죄자뿐 아니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묻지마 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 여당은 살인, 강도, 강간 등 일부 강력범죄 혐의자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현재의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상 공개 때는 최근 30일 이내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공개한 살인범 정유정의 사진이 현재의 모습과 달라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소위 머그샷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최근의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었는데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이 특별법 규정에 추가하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만 적용됐던 신상공개 제도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는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때 얼굴 사진을 3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법안과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의 외교장관들이 베이징에서 만나 8시간 가까이 협의를 했습니다. 대만 문제 등을 놓고 각자의 입장만 강조했지만 그래도 일단 긴장을 더 키우지 말자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중국을 찾았습니다. 베이징 다오이타이 국빈관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지난 2월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에서 격추되고 이달 초 대만 해협에선 양측 구축함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긴장이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의 만남입니다. 8시간 가까이 회담이 이어졌지만 특별한 돌파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위해 동맹들과 협력할 거란 뜻을 중국에 전했다고 했고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미국에 촉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블링컨 장관이 친 부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등 고위급의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전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I'm hoping that over the next several months, I'll be meeting with Xi again and talking about legitimate differences we have, but also how those areas we can get along. 이에 따라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시 주석을 초청하면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어제 많이 더우셨죠? 오늘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로 예보되는 등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선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54명이 숨졌고 미국 남부는 최고 기온이 50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정점에 이르면서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인도는 최근 며칠째 최고 기온이 섭씨 45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인도 북부 지역에서 54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고 150명 넘게 입원 치료 중입니다. 대부분 60살 이상 만성 질환자로 오랜 시간 햇볕에 노출된 데 따른 일사병과 탈수 증세를 보였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북중미 지역도 온난화 현상 엘니뇨로 연일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토네이도로 파괴된 서부 텍사스에서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에 이르는 미국 남부 전역에 불볕더위가 덮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은 낮 최고 기온이 46도까지 치솟았고 브라운스빌과 코퍼스 크리스티는 49도를 찍었습니다. 텍사스주는 아마릴로 북동쪽 8,000명이 거주하는 마을에 폭염 대피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는 세계 평균 기온이 1979년 6월보다 1도 정도 높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올해가 역대 가장 더웠던 해인 2016년보다 더 뜨거운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의왕시 청계산의 한 터널을 지나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빠져나와 다치진 않았지만 승용차 앞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같은 터널을 지나던 소방관이 터널 안의 소화전 호스를 이용해 곧바로 불길을 잡아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길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 참석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직접 영어로 발표에 나섭니다. 같은 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22일부터는 취임 후 아세안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가 하찮은 내가 아니지 가슴을 힘 깎여 쓴다 빛바랜 낡은 하염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당분간면 이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선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도선입니다. 아, 더워요. 아침부터 더워, 진짜로. 어떡하면 어제도 좋아요. 더웠죠. 맞아요, 어제 더웠어요. 오늘 또 반팔 입고 반팔 왔습니다. 입었습니다. 근데 네. 까만색이라. 오늘 빛이 잘. 더위를 식혀줄 소식 들고 왔나요? 아, 그건 아닌데요. 네.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네. 어떤 소식 준비했을지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엄중 경고인데요. 최근 불거진 논란이죠. 이 수능 난이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엄중히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이 총리가 잘못 전달했고 그래서 혼란을 키웠다는 겁니다. 더위를 식혀줄 소식은 아닌데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오늘이 수능이 딱 150일 남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주호 부총리가 언론 브리핑을 한 이후에 뭐 수험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서도 뭐 그렇고 뭐 인터넷 강사들도 막 의견을 덧댔고요.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뭐 수능이 쉽게 출제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신호로 받아들였을 수 있겠죠. 네. 이에 대통령실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며 이 총리가 학교 수업이라고 잘못 전달해 혼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교육 많이 받은 뭐 부자 학생만 유리한 구조를 없애서 공정한 입시를 뭐 만들자고 한 것이지 수능 난이도를 말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입시 문제는 정말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나 장관 말 한마디에 수험생 당사자들은 크게 좀 영향을 받거든요. 요동을 칩니다, 정말. 그렇죠. 네. 수능이 또 5개월, 1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당장 뭐 고3 수험생들, 부모들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5개월, 15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네. 일부 유명 수능 강사들은 소셜미디어에 뭐 애들만 불쌍하다, 구체적인 지침을 달라는 등의 의견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수험생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건데요. 이 교육부도 수능 난이도를 쉽게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9월 6일에 치러지는 전국 모의고사로 난이도나 경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이 교육부가 그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뭐 감사까지도 뭐 예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이 사실은 조금 굉장히 낯익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기시감. 네, 기시감이 좀 들어요. 뭐 만 5세 입학 문제도 그렇고 뭐 주 69시간 근로제 뭐 이런 논란이 있을 때도 약간 이런 비슷한 절차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의견이 사실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라는 방향을 신속히 강구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야, 당시에. 있었죠. 그래서 논란이 엄청 커졌잖아요. 네, 그쵸. 이게 단순히 1년 당기는 문제가 아니니까 논란이 되니까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가 자리를 내놨고요. 당시 대통령실은 아동기 교육과 돌봄이라는 정책 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발을 조금 뺐습니다. 네. 또 주 69시간 근로제도 비슷했는데요. 반발이 커지니까 재검토를 지시했고요.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조금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 뭐 대통령실과 논의하지 않았을 리는 없었을 텐데요. 네. 근데 야당에서는 이번 또 대통령실이 뭐 장관에게 책임 떠넘기 한다라고 또 역시나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좀 보면 뉴스도 그렇고 계속 네. 정치권의 공방으로만 여야 공방으로만 좀 커지는 모양새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되죠. 공교육 정상화라는
그 큰 틀 안에서 또 수험생, 학부모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거 좀 해결할 수 있는 입시 제도를 좀 근본적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년 대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게 수능 150일 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맞죠. 조금 네. 있습니다. 예. 네. 크게 뭐, 봐야죠, 크게. 네.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장기적으로 봐야겠죠. 예, 그렇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바로 꺼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쓰지도 못하고인데요. 이 소식, 인천 송도에 만든 한 화물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잘 쓰면 좋을 텐데 반년 넘게 텅 비어 있습니다. 50억 원을 들였는데 사실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차장을 채워야 할 화물차들은 이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보시죠. 네, 인천 송도에 있는 한 화물차 주차장인데요. 취재진이 입구를 찾아가 봤더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를 막았어요. 네. 차가 못 들어가죠. 자물쇠까지 보이는데요. 멀쩡해 보이는 저 주차 시스템도 저기 먹통이었습니다. 안에는 텅 비어 있었고 오히려 인근 도로 위가 난리였는데요. 화물차들이 저렇게 쭉 서 있어요. 이거 당연히 불법 주차거든요. 예.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화물차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저거. 양보는 한참 됐는데 여기다 냈다가 저기다 냈다가 막 그러는 게요. 아무 없죠. 아니 저렇게 잘 지어놓은 멀쩡한 그러게요. 주차장을 못 쓰고 불법 주차를 해야 된다. 입구는 왜 막아놓은 거예요? 네, 이 주차장 사연이 있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가 만든 주차장인데요.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말 50억 원을 들여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물차 400대가 들어갈 크기고 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천경제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반년 넘게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보시죠. 그냥 운영만 무작위에 지금 하는 상황이 된데 이 차들이 다 어디를 가겠습니까? 다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다른 데는 좀 그 주택가보다 좀 멀리 좀 이전을 원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 우리 상크리 분들도 민원을 넣어도 신경을 안 쓰니까 방치가 되는 거다. 뭐 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 이 자신들이 사는 곳 근처에 이렇게 커다란 화물차가 오가는 주차장이 생기니까 이제 주민분들은 다른 데로 옮겨달라 이렇게 좀 민원을 넣고 있는가 봐요. 네, 뭐 상크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원이 넣었는데 방치가 계속 되고 있다. 뭐 이런 건 조금 아니고 사연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예. 이유와 근거가 있었는데요. 주민들의 뭐 나름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3만 4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코앞에 있는데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화물차가 수시로 오간다고 해요. 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물류단지가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사고도 일어났는데요. 인근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10살 아이가 화물차에서 휘어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너무 불안하다. 이거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민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주차장 700m 직선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주민들은 이미 수년째 주차장을 다른 곳에 마련해달라며 요청을 해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50억이나 들여서 주차장 만들었는데 주민들 다른 데 가라고 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뭐 관계 기관들이 나서야겠죠. 네.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논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천시는 2년 전 현재 주차장 위치가 최적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놓고 지난해 시장 선거에서 주차장 백지화 공약이 쏟아지니까 입장을 바꿔서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나섰지만 결론은 3년째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게 어린이 안전 뭐 무시 네. 못하겠고요. 또 주차나 지금 불법 주차가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50억이나 들여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애초에 또 좀 결정을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건 좀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네. 좀 더 추가 추리해서 좀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도시락이죠? 네, 네, 첫 번째 마지막 도시락. 하나 꺼내주시죠. 보셨나요? 네. 알고 계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시즌 2 등장인데요. 이 누누 TV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써보신 건 아니죠? 모릅니다. 안 썼습니다. 저도. 들어만 보신 거죠? 네. 쓴 건 아니고. 써봤어요. 네, 저도 써본 적 없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사이트인데요. 2달 전 문을 닫았는데 네네. 최근에 유사한 사이트가 다시 열렸다고 합니다. 누누 TV 돌아왔누. 이거 안전 문제노. 남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든 이 컨텐츠를 공짜로 보려고 하는
심지어 뭐 거기서 막 광고비도 받고 맞아요. 막 사익을 추구한다면서요. 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콘텐츠를 만든 사람 입장으로서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정당한 이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 불법 무료 동영상 사이트인 누드TV는 지난 4월 자진 폐쇄로 사라졌는데요. 당시 최신 드라마와 영화 등이 빠르게 올라왔고 월간 이용자가 1,000만 명에 달해서 이 이용자 1,000만 명이나 도둑 시청을 했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 광고로 얻은 수익만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겠죠. 이번에는 아예 시즌2라는 이름을 다시 붙여서 생겨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사 모방 사이트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콘텐츠 생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사실 많은 돈과 노력, 또 시간, 정성이 필요한 일인데 이런 사이트가 이렇게 생기면 누가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맞아요. 이건 정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네, 돈도 노력도 사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안 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된다면요. 네. 이 저작권 피해만 수조 원대로 추산이 되는데요. 해외에 서버를 뒀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접속을 차단하면 도메인의 변경에 새 주소를 알려준다고 하고요. 그러자 정부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하루 한 차례만 해오던 접속 차단을 수시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불법 사이트 탐지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트 결국 돈 때문에 만드는 건데 광고 수익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강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도박 사이트 광고를 거기다 붙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고 그럼 그걸로 돈 받고 하는 건데 그걸 완전 차단해야 되고 와, 근데 저작권 피해 수조 원 때문에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태계를 네. 파괴하는 겁니다. 소비자들도 이런 걸 자꾸 근절시키는데 동참을 해야 또 네. 우리가 양질의 콘텐츠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네. 안 보면 됩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바로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용진 리포터. 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새벽에 들어온 멕시코 지진 소식 짧게 짚고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 30분쯤 멕시코 캘리포니아만의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가 밝혔습니다. 당초 규모 6.6으로 추정됐지만 30분 뒤쯤 6.4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미 서부 해안에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예. 지진 관련 속보 상황이 나오면 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포르투갈 소식입니다. 올해 해외여행으로 이 포르투갈 생각하시는 분들 참고하실 내용인데요. 포르투갈이 올해 가을부터 실내는 물론 실외 대부분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가디언 보도 보시겠습니다. Portugal could ban smoking near public building in October. 포르투갈이 10월에 공공 건물 근처에서 흡연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현재 의회 승인만 앞둔 상태인데 구체적으로는요. 그동안 밀폐된 장소에서만 적용됐던 흡연 금지 구역이 10월부터는 학교, 병원, 식당, 카페 주변 실외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뭐 길에서는 담배를 피지 말라는 거네요. 예. 최근 우리나라 그 예능 프로에도 그 포르투갈이 소개돼가지고 좀 맞아요. 여행 관심 갖는 분들 많은데 이 담배 피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걸리면 이 고액의 벌금을 또 이게 물게 됩니다. 이 아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50유로. 우리 돈으로 꽤 약 센데요? 20만 원. 꽤 세죠? 네, 범칙금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포르투갈을 찾는 한국인 여행분들, 여행객들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최근에 이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이른바 콜드 플런지가 SNS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명 인사들도 잇따라 영상을 올려 더 화제입니다. 자, 먼저 저스틴 비버의 부인 헤일리 비버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요. 차가운 물에 이 가득한 물 속으로 이게 들어간 뒤에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이렇게 머리까지 물에 푹 담그고 있습니다. 예, 콜드 플런지는 불안감과 전반적인 기분에 이 많은 도움을 준다는 자막도 나오고 있죠. 또 영화 어벤져스에서 타노스, 타노스가 지금 조시 브롤린 이분인데요. 콜드 플런지에 완전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콜드 플런지가
혈액순환을 위해서 아주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거 뭐 저희 어릴 때 했던 아버님이랑 저랑 했는데 냉수찜질. 아하. 냉수 뭐 이렇게 푹 들어가고 몸 담그는 건데 저거 뭐 콜드 플런지라고 하니까 좀 영어로 하니까 조금 있어 보입니다. 표현이. 그렇죠. 냉수 마찰. 냉수 마찰. 맞아요. 비슷한 건데 통상 콜드 플런지는 운동선수들이 운동 후에 피로 회복, 근육통 진정 효과 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냉수 입수에 대한 효능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아하. 미국 심장협회가 지난해 12월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인데요. You are not a polar bear. 너는 북극곰이 아니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콜드 플런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갑자기 낮은 온도의 물속에 들어가다가 호흡이나 심박수를 급격히 올려서 이 쇼크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충분히 이렇게 심장부터 적시고 나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특히 심장질환 병력 있는 분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때문에 이 자신의 몸 상태를 이렇게 잘 살펴보고 그것에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물원 나들이를 나선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요. 난데없이 황당한 싸움에 휘말려서 지금 화제입니다. 뭐죠? 자, 호주의 한 동물원을 찾은 아버지와 아들. 근데 지금 평화롭게 구경하는 대신에 캥거루랑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캥거루 발로 서니까 지금 뭐 아들 키보다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발길질에 주먹까지 하면서 자꾸 덤비는데 완전 깡패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저렇게 서가지고 저렇게 때리니까 근데 와, 캥거루 엄청 세 보이는데 근육도 장난 아니고요. 네, 아버지가 지금 노련하게 막아보는데 캥거루 완전 인파이터거든요. 계속 달라붙어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캥거루도 근성이 대단한 것 같고요. 이 아버지와 아들은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인데요. 캥거루를 먼저 괴롭힌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캥거루가 달려들어서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길래 저렇게 공격을 했을까요? 캥거루가 사실은 이 겉모습은 순하고 귀엽게 보여도 성격이 난폭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야생에서는 캥거루한테 공격당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원에 사는 이 캥거루는 관광객이 오는 것을 보고 당연히 먹이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좀 웃음이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장면인데 실제로 겪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섭겠습니까? 다치면 어떡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근데 캥거루도 적당히 간보기만 하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진짜 제대로 붙으면은 날카로운 발톱과 뒷다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정말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비를 걸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 앞에서 아버지 체면을 조금 지켜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불이야. 지금 공중에 뜬 열기구가 시뻘건 지금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타오르는지 뭐 어떻게 손 쓸 틈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브라질 상파울루주 아루자 지역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인데요. 한밤중 열기구가 갑자기 불꽃에 휩싸이면서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불붙은 열기구가 추락하면서 주택가 건물을 덮쳤지만 소방대와 주민의 신속한 합동 진압 작전으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열기구에 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사한가요? 근데 이게 무인 열기구여서 조종사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건물도 지금 조금 불타긴 했는데 빠르게 불길을 잡아서 피해가 크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당국은 일단 이 열기구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열기구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전통 축제나 행사 홍보 목적으로 열기구를 자주 띄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무허가 불법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전에도 이런 불법 열기구가 산림지대로 떨어지면서 큰 피해를 낸 적도 있거든요. 사고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네요. 좀 단속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방심 속에 화재 있고 관심 속에 예방이 있다는 말 잊지 않아야겠죠.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한중 관계 악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코로나19 국면이 끝났지만 중국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딥니다. 여기에 미, 중 두 나라의 패권 갈등,
최근에는 싱하이밍 대사 발언으로 촉발된 우리나라와의 관계 악화까지 중국 관련 사업을 하는 경제인들은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이 가뜩이나 중국 경제 회복이 더딘데 사이까지 나빠지니까 이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우리 경제가 어찌 될지 걱정될 수밖에 없죠.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바로 얘기 나눠보죠. 경제의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 국면 끝면에 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거 많이 저도 접해봤는데 맞습니다. 이 생각보다 이제 코로나 국면 끝났다고 보면 네. 미미해요. 이게 효과 극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겁니까? 상황이 네,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과 뭐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19 봉쇄 이후에 말 그대로 중국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되고 네. 소비도 늘어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매우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고 이 회복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맞물리고 있겠지만 중국 자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도 시작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머니클래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3년에 중국 인구가 인도 인구에 대해서 역전되는 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인구 감소를 시작한 그런 시점이고 평균 소비 성향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은 갈수록 격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으로 가는 투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경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바로 물가 지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물가 지표를 보시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죠. 네. 아직도 인플레이션 안 끝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22년 10월부터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리고 마이너스의 정도가 더 극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대 고작에서 지금 0%대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겠느냐. 마치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경험할 수도 있겠다. 중국 경제 내부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 중국 경제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바로 실업률인데요. 네. 청년 실업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다라는 것은 중국의 신규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청년 실업률 5월 20.8%를 찍으면서 소위 중국 역사상 최고점을 찍습니다. 예. 이만큼 중국 경제가 내부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좋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중국은 여전히 막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막 네. 사람을 못 구해서 날리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이렇게 소비도 엄청 많이 하고요. 네. 그런 이미지를 제 머릿속에 지워야겠네요, 지금. 이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미중 양국 그 외교 수장이 5년 만에 이제 네. 뭐 중국에서 만났다 이거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네. 어제는 그랬지만 이제 긴 시간을 좀 되짚어 보면요, 네. 이 미중 뭐 양국의 뭐 패권 갈등 상당히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럼 이게 이 중국의 이 경제 침체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은 한마디로 수출국이잖아요. 네네. 그럼 수출국인데 그 수출 중에서 상당한 비중이 대미 수출일 겁니다. 근데 중국의 이 대미 수출 규모가 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미국으로 가는 무역이죠. 2020년 5월에서 2023년 5월 약 3년 동안 중국의 대미 수출이 69.1%나 떨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줄었네요. 확인할 수 있고요.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5월 그래도 425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3년 5월 68.9%로 결국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준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인 교류 혹은 수출입 자체, 무역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것이 역시 중국의 대외 거래, 수출 전반적인 침체 현상을 보여주는 특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투자자들도 뭐 중국에서 좀 빠지려는 미로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일단 중국에 공장을 짓고 추가적으로 생산 설비를 늘리고 하는 액션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만큼 중국으로 가는 해외 직접 투자도 빠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우리 여러 가지 투자 상품 있지 않습니까? 중국 투자 상품이라든가 이런 투자 상품에서도 여러 금융사들이 마련하고 있는 투자 상품 안에 중국 내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글로벌 탑
10 기업에 투자하는 지수가 있다. 네. 그러면 중국 기업이 빠지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투자 유입액도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도 안 좋죠. 대내적인 소비도 안 좋죠. 그리고 투자도 안 좋죠. 뭐 좋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아하.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 이제 한중 관계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중요하니까요. 네. 우리 경제가 뭐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를 짚어보면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에서 그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뭐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거친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한중 관계가 네. 정말로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는데 네, 네. 이 상황은 네. 우리 경제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선을 그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신흥 수출 대상국 또 여러 경제 교류 관계를 넓히는 신시장 개척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만 네. 중국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배제하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우리 연착륙으로 가야 되는데 경착륙을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 비중과 또 미국 비중을 보시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한국의 중국의 수출 비중이 4분의 1이 넘었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그런데 계속 줄어서 19.5%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반대로 늘어서 거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차이가 없게까지 다가왔습니다. 예. 그러면 24년 정도가 되면 둘이 역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으로 가는 수출 의존도가 줄어든 만큼 네.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도 상대적으로 덜한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아하, 그렇군요. 이게 외교적인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또 네. 걱정되는 게 아까 앞서 오프닝에서도 뭐 중국 관련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초긴장 상태다라고 했는데 뭐 비자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네. 한한령 그 예전에 사드 배치 때 네. 뭐 우리나라 뭐 연예인들 공연도 다 취소되고 뭐 네. 우리 뭐 화장품 다 막 수출길 끊기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도 한한령 또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요건 좀 어떻게 좀 너무 전망을 하십니까? 걱정됩니다. 네. 정치가 경제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바인딩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대놓고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경제적인 후폭풍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드 배치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네.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중국 점유율이 19.7%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0.6%로 떨어졌습니다. 사드 배치 사태 이후에 한국 상품에 대한 배제라든가 보복 조치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의 중국 자동차 판매량을 봐도 2016년 같은 경우 179만 대 정도였는데 2022년 현재 34만 대로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물론 한한령 외에 다른 요소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잃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네. 또 한미 간의 이런 동맹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중국에서 사드 배치 사태 이후 혹은 또 요소수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또 비슷한 어떤 뭔가의 원자재를 공급을 차단하는 그럼으로써 우리 한국 경제를 괴롭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정말 배제될 수는 없는 상황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강구해서 예. 그런 보복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자원이나 원자재나 혹은 부품들을 대체제로 다른 나라로부터 어떻게 수급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긴밀히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생산 기지 하면 중국 많이 공장 많이 지었는데 네네. 그 생각도 조금 바꿔야 된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세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먼저 줄여나갈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중국을 제외한 그 밖의 신흥국,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인도가 인도. 있죠. 인도 외에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흥 대국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 기지를 혹은 공급 기지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동시에 맞물리게 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사드 배치나 요소수 사태와 같은 그 이의 어떤 공격이 있을 때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전망하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그럼 지금 중국 경기가 리오프닝 효과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좀 살아날까요? 그래 우리도 덩달아 효과를 보니까요. 네. 그래도 하반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그나마 전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리오프닝 효과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중국 경기 부양책들이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1조 위안가량을 또 경기 부양 패키지로서 마련을 했는데요. 중국 경제의 한 4분의 1 정도가 부동산이에요. 네. 부동산, 건설 이런 인프라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빠르게 또 부양되는 효과가 23년 하반기에 나타난다면 네. 그것은 역시 우리 경제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도 끝날 줄 알았는데 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지식 채워갈 수 있는 소중한 아침 시간 선물해 드리는데요.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알쏭달쏭한 사람들의 행동의 명쾌한 이유를 찾아주시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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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뭐 가스라이팅 요것도 큰 화제가 있었는데 가스라이팅. 오늘 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오늘의 기대돼요.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세상이 불편한 투성이 나는 왜 예민 보스일까? 이 같은 일에도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을 요새 온라인에서 신조어로 예민 보스다 이런 말을 하는데 혹시 교수님은 좀 예민 보스이십니까? 뭐 저도 예민할 때가 있고 어. 예민한 영역이 있고 한데 뭐 저랑 같이 사시는 그 여자분께서 네. 하시는 말씀이 예민해야 될 때 예민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아야 될 때 예민하는 보통 이제 옆에서 오래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잘 못 맞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섭섭할 때가 있으니까 예, 이제 예. 그런 농담을 하는데 예민한 거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민한 때 예민한 영역은 분명히 존재하죠. 네, 네. 늘 부인께 혼나시는 우리 김 교수님의 또 한번 고백을 들어봤고요. 근데 이 예민함이라는 표현부터가 좀 궁금합니다. 뭐 어떤 상황이나 일, 또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이 예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섬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좀 좋게 네, 말하면 네. 섬세하다고 표현을 네,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민감, 예민, 섬세 이게 모두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 한 언어에서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설명드려요. 민감하다. 그건 말 그대로 물리적인 겁니다. 남들은 못 듣는 걸 듣거나 남들은 못 보는 걸 보거나 남들은 변별을 못하는 걸 변별해낸다.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아주 물리적인 차원에서 민감하다. 네. 근데 이제 그 민감한 것을 가지고 조금 신경질적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좀 불편하다라는 표시를 하면 그건 조금 그런 예민하다라는 단어로 그런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더 사회적으로 더 긍정적이다면 섬세하다. 생산적일 때도 섬세하다. 아하.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민감한 건 물리적인 차원. 그다음에 예민하다와 섬세하다는 조금 더 사회적인 심리적인 차원. 네, 이렇게 좀 받아들여주면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주 명확해요. 네. 그럼 이런 예민함은 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민감하고 예민하고 섬세한 거, 특히 민감한 거는 타고나죠. 네. 거의 네. 타고난다고 보셔도 되고요. 예민한 거는 그러니까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데다가 어떻게 자기의 느끼는 것을 표현하느냐. 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가 나는 거랑 화를 내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아하. 이제 화가 나요. 네, 우리 이제 화가 나실 때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뭐 댁에 들어가셨는데 막 아이들이 막 그냥 뭐 어질러 놓고. 아빠가 좋아하는 물건에 막 낙서해 놓거나 뭐 엄마의 명품백에 막 엄마 이름 써 놓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화가 올라오죠. 확 납니다.
근데 그 화를 어떻게 내느냐. 내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라서 그 타고나는 그런 민감함에 어떻게 내가 그 민감하게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가는 상당히 다른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예민하니까 안 돼. 뭐 민감하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것보다는 네. 아, 이게 나의 자산이야. 어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네. 그 자산으로 활용하는 법 제가 뒤에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 네. 그럼 예민함이라는 게 사실 너 이렇게 예민해? 이게 주변의 어떤 평가, 주관적인 평가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혹시 심리학에서는 요걸 좀 평가하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예민하다라고 하는 건 일단은 첫째로 존재, 자극의 존재, 그 다음에 자극의 변별. 보통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남들은 없다고 느끼는데 있다고 느끼는 것. 이제 요게 이제 민감과 예민 뭐 어느 차원이든 들어가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가 다르다라고 남들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네. 색이 조금만 변해도 이거 색이 이상해졌다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맛이 상했는데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아차리는 네, 거. 네, 이런 네, 거.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봐도 이거 능력이죠. 네. 능력인데 이런 차원에서 의외로 이제 힘든 게 뭐냐면 남들은 아니라고 대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대다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민감하다 예민하다는 결국은 내가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되기 쉽다는 사회적 곤경함을 만들어내죠. 곤경에 처하는 상황을 종종.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 때문에 나의 예민함과 민감함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민감함과 예민함을 안 좋아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아무리 좀 평소에 성격이 묻어나거나 이런 사람이라도 예민한 부분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머리만 대면 잠은 자는데 음식 같은 거, 뭐 맛이나 질감에 예민한 사람도 있고 또 집에서는 묻어나는데 회사만 가면 예민해지는 사람도 있고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서 그 화장실을 잘 못 가고 집에서는 편하게 가고 그것도 이런 차이도 좀 예민한 범주로 볼 수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 이건 사실 오히려 찾기 힘들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런 거를 성격 장애나 아니면 정신 장애의 일종으로 이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영역이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음식에 있어서는 뭐 거의 예민함이 없고요. 양만 중요한 스타일이고. 네, 양에 예민하신. 그렇죠. 오죽하면 그래서 뭐 제가 맛없다고 하는 음식은 상한 음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맛에 대해서는 예민하셨는데 저는 되게 재밌는 건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예민하죠.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민한 거를 섬세한 걸로 가지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에 예민하지 않으니까 음식과 관련돼서는 별로 재능이 없겠죠. 근데 제가 사람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예의 바른 사람은 대부분 예민한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러면 좀 안 좋겠구나. 저러면 무례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남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그렇죠. 네. 더 좋은 표현이네요.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게 남의 감정에 예민한 것과 그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나는 영역이고 타고나는 그 대상의 상당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나의 고유한 장점으로 생각해서 잘 발전시키자. 네. 더 중요한 건 남이 예민할 때도 그래야 돼요. 남이 예민할 때. 너는 왜 그렇게 까탈스러워? 너는 왜 그렇게 그렇게 예민해? 하지 말고 이쪽에 참 재능이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또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교수님께서 인지심리학을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더 잘 맞는 분야를 그렇게 발굴해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적성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좋아하니까 적성일 거라고. 그렇죠? 근데 꼭 좋은 게 아니군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어떤 음악 좋아하니라고 했더니 뭐 클래식부터 트로트까지 다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동호회다. 그래서 어떤 음악이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싫어하는 음악이 딱 이게 있어요. 까탈스러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까탈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 피부 혹은 내 감각 혹은 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기에 예민하게 변별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걸로 진짜 치환을 생각해야겠네요, 정말로. 그렇게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게
내 아이가 좀 예민해서 이거를 좀 장점으로 좀 바꿔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예민함을 좀 어떻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잘 발휘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라고 고민을 갖고 계신 부모님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이가 예민하게 군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그걸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예민하다는 건 거기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오래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좋아하고 빨리 해. 그럼 그게 적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많이 시선 두고 심지어는 약간 배회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약간 이렇게 표현하죠. 추적추적거리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이 오히려 적성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예민하게 군다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약간 시간을 거기서 오히려 보내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존중감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하는군요. 왜냐하면 내가 예민하다라는 얘기, 내가 어떤 민감하거나 예민한 영역에서 사람들이 알았어 하고 딱 치워버리면 심지어는 이거는 존중받을 수 없는 곳이구나.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좋거든요. 아이가 색깔이 조금만 변해도 되게 까탈스럽게 굴어요. 그러면 그러게 이 색깔이 그렇게 다른가? 라고 하면서 왜 다른 거야? 진짜 다르게 보이지? 그래? 엄마는 아닌데. 여기서 시간을 끌어주셔야 돼요. 시간을 끌어주셔야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이제 섬세하게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어른들의 표현으로 섬세하게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스스로 능력이라고 자기 자신의 그 예민함을 인정할 수 있겠군요. 근데 직접 키워보셨을 때 네네. 어때요? 아이가 뭐에 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네, 좀 까탈스럽게 구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빨리 막 그걸 고쳐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너는 알아차렸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구분했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 그걸 좀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신기해요. 네네. 그리고 또 스스로 너무 예민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피로를 스스로 느끼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예민함을 좀 내려놓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능력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잘 변별하는 그런 예민함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곤하면 예민해져요. 이거는 별로 안 좋은 안 좋은 것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년째 같은 농담을 친구가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너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쳐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지치게 되면 통증, 그 외에 다른 안 좋은 것들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죠. 지쳐있을 때. 그러니까 피로사회, 혹은 야근 반복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예민해지는 건 이건 긍정적 예민함은 아니에요. 네, 민감한 것도 긍정적인 민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좀 쉬어야 돼요. 근데 이 쉬어야 되는 것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 사람이 사회적으로 필요할 때 많이 예민해져요. 많이 예민해집니다. 네. 휴식이 있어야 불필요한 예민함을 덜어버릴 수 있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예민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듣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질문 못 드린 내용이 많아서 오늘도 유튜브로 만나볼 수 있는 상필 2교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씨 끝나고 잠시 후에 JTBC 뉴스 유튜브에서 김 교수님과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동안 더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강원도 양양은 밤잠을 설치게 하는 열대야가 주말 내내 이어졌고요. 곳곳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덥겠고요. 전국에서도 가장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푹푹 찌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동풍이 불어들면서 동쪽 지역은 어제보다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27도, 대전, 부산 25도로 약 1시간 전보다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35도, 전주 34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은 고온 현상은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에,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이후 다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오늘 서울, 대전, 광주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바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 꼭 취하셔야겠습니다. 네, 물도 많이 마셔주시고요. 네,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클 2교시 곧 시작합니다. 김경일 교수와 즐거운 심리학 이야기, 예민함에 대한 이야기 네.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JTBC 뉴스 유튜브로 접속해 주시고요.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답변도 즉석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